자, 통계적 추정 첫 번째 부분. 통계는 항상 그렇지만 처음 배우실 때 그 용어가 중요합니다. 어떤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야 문제에서 나왔을 때 부드럽게 그 문제를 해석하고 문제를 이해하고 풀어갈 수 있는데 이게 단어를 알긴 아는데 이게 정확히 알지 못하면 표현이라든지 그 구사법에 대해서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머리가 헷갈리기 시작하고.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면 통계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1번 통계조사라는 거는 수집한 자료를 조사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전수조사, 표본조사라는 게 있는데 전수조사는 단어 뜻 그대로입니다. 조사의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를 전부 다 조사하는 것. 그래서 전수조사고 표본조사는 조사의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 일부분을 뽑아서 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밑에 얘가 나와 있을 텐데 전수조사의 대표적인 게 뭐 인구주택 총조사, 우리나라 이거 거의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구수를 정확히 세야 되는 거잖아. 이 나라는 국민이 몇 명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세야 돼. 이거는 시간이나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고 자본이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다 할 수밖에 없어요. 대충, 야, 우리나라 사람 몇 명 될까? 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우리나라 한 4천만 되지 않을까? 에이, 무슨 4천만이 장난이야. 한 2천만 되겠지. 그렇지. 한 2천만 되겠지.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일일이 가구 조사를 다 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세대수가 몇 명인지 각각 조사하고 실제로는 뭐 전화로도 뭐 전화로도 할 수도 있지만 실제 뭐 이렇게 수집되는 자료를 토대로 나라에서 직접 조사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조사하는 게 전수조사고 병역 판정 검사 같은 경우도 전수조사죠. 병역 판정 검사를 일부만 하지 않아요. 전부 다 일일이 모든 신체 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군대에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참 이런 건 우리나라 참 대단하죠. 제대로 전수다 제대로 하기 때문에 빠져나올 구멍이 없어요. 웬만해서는 다 정확한 자기 신체 건강에 맞춰서 군대 가게 되니까. 근데 과일의 당도 조사, 전구의 수명 조사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 할 수 있나요? 농사는 1년치 장사를 하는 거잖아. 1년치 농사잖아. 우리 집 과수원을 해. 그래서 이번에 우리 집이 뭐 복숭아 농장을 하는데, 복숭아 농장에서 2만 개 복숭아를 캤어. 이걸 이게 당도를 조사하겠다고 전수조사한다고 2만 개를 다 뿌려가지고 사람들한테 먹여봐. 어때요? 맛있네요? 자, 이제 팔아야지. 팔 게 없는 거잖아. 전구의 수명을 알기 위해서 우리 회사에서 지금 한 달에 생산되는 전구 양이 2만 개를 생산했어. 2만 개를 다 켜봐야 돼? 팔 거 없어. 회사를 망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수 조절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뭐 하냐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몇 가지 표본을 뽑아서 표본이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샘플을 말하는 거야. 용어로 하면 샘플. 집단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분을 뽑아놓는 것. 이걸 샘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표본을 조사하는 게 표본 조사죠. 실제로 뭐 이런 뭐 예를 들어 형광등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형광등의 수명을 알고 싶어.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한 달에 2만 개 형광등을 생산한다고 친다면 그 중에 한 100개 정도를 표본을 뽑아다가 그 표본을 통해서 조사를 하는 거겠죠. 100개를 쭉 켜봤더니 이 형광등은 일정 시간만큼 500시간만큼 꾸준하게 잘 켜져 있더라.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뒤에도 뭐 중요하게 나오겠지만 표본을 조사할 때는 표본이 너무 한쪽이 어떤 상황에 치우치도록 표본을 뽑으시면 안 됩니다. 하루에 다 뽑아서 100개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시간대만 뽑는다거나, 그러면 안 되고, 한 달 안에 우리 공장에서 생산한 게 만약에 2만 개라면, 그 2만 개에서 100개를 뽑을 때는 그 한 달 안에 균형적인 날짜를 잡고 뽑아야 되고, 시간대도 골고루 뽑아야 돼요. 아침에 뽑고, 점심에 뽑고, 저녁에 뽑고. 야근하는 사람이 야근하는 사람한테 뽑고 이래야지 어느 쪽에 쭉 뽑다 보면 뭐 일의 뭐 효율이나 능력이나 뭐 기계의 어떤 일반적인 작용 때문에 이게 수치가 좀 변화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음, 결과적으로 어떤 상황에 놓여도 그 확률값이 항상 일정하도록 균형적으로 뽑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뽑았을 때 그 뽑아놓은 것들을 우리가 표본이라고 그러고 그 표본을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표본조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모집단이란 말이 나오는데, 모집단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특별히 표본을 뽑기 전에 있는 전체 표본 공간을 말한다고 보시면 전체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전체 집단 안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를
모집단이라고 부르고, 모집단에서 뽑아놓은 일부의 부분을 표본이라고 부르고, 그 밑에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표본의 크기는 표본의 조사에서 뽑은 표본의 개수를 말합니다. 표본의 개수를 말하지 않고 표본의 크기라 말해요. 근데 그거는 표본의 개수. 아까 말한 뭐 전구를 뽑았어. 우리 회사의 전구 2만 개 중에 100개를 뽑았어. 그럼 표본의 크기는 100이 되는 겁니다. 추출은 당연히 뭐 뽑는 걸 말하겠죠. 근데 이 뽑는 것도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을 텐데, 또 다음에 아마 그 말이 나올 것 같은데, 이미 추출이라는 단어 여기 나오죠. 이미 추출. 이미 추출은 그냥 무작위로 뽑는 걸 말합니다. 근데 보건 추출이 있고 비보건 추출인데, 보건 추출은 뽑은 거 다시 돌려놓는 거. 우리 앞쪽에서 확률할 때도 뽑았다가 주머니에 다시 넣으면 보건 추출이 되고, 뽑은 걸 주머니에 다시 넣지 않고 다시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다시 뽑게 되면 그건 이제 비보건 추출이 되겠죠. 밑에 나와 있는데,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이미 추출은 보건 추출을 의미한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일단 추출한 거, 뽑는 거는 뽑았던 거 집어넣고 뽑았던 거 집어넣고 보건 추출을 의미한다 뜻이고, 모집단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비보건 추출도 보건 추출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모집단에 들어있는 뭐 전구, 우리 회사에 뽑아낸 전구의 개수가 200만 개야. 그러면 이런 경우는 한두 개씩 뽑아낸다 하더라도 그 남아있는 양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냥 보건 추출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도 괜찮다라는 뜻이며, 이미 추출할 때는 난수표, 난수주사위 뭐 이런 것들 좀 여러분한테 뭐 중요하지 않고, 아이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중요한데, 모평균과 표본평, 발음도 좀 안 되죠, 이거는. 모평균과 표본평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쪽을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좀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위에는 그림을 좀 잘 보시면 벤달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을 겁니다. 아까 말한 여기서 모집단이에요. 자, 모집단에서 내가 일부의 샘플, 표본을 추출합니다. 이게 표본이에요. 그러니까 전수조사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웬만하면 전수조사하는 경우는 특정한 케이스가 아니면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웬만하면 다 표본조사입니다. 하다못해 뭐 선거 같은 경우도, 물론 선거가 나중에 개표할 때는 전수조사죠. 근데 뭐 출구조사라고 그러잖아. 보통 이제 선거하고 나온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지. 누구 뽑으셨어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한테 비밀, 서로 누굴 뽑았는지 알리지 않는다는 그런 약속 아래 누굴 뽑았는지 서로 이제 알게 해서 그 출구조사를 통해서 대략 어떤 후보가 당선될 거라고 예상이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선거 보면 그런 말 나오잖아. 출구조사 결과 몇 번 후보가 좀 더 유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예상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표본을 통해서 전체를 예측하겠다는 거죠. 표본을 뽑아서 이 모집단에 대한 성질을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표본의 성질을 통해서 모집단의 성질을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표본을 내가 얘를 뽑았다고 칩시다. 아까 말한 우리 회사는 형광등을 만드는 회사야. 1년에 뭐 20만 개를 만들어내. 근데 그 20만 개를 다 켤 수는 없으니까 내가 1000개를 뽑아서 표본을 조사했다고 칩시다. 이때 그 표본을 통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뭐라고요? 표본을 통해서 다시 모집단이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예상하는 거예요. 책에도 보면 써져 있죠.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는 이 행동을 추출이라고 부른다면, 표본을 통해서 모집단에 대한 어떤 성질을 이해하는 것, 얘를 추정이라고 말합니다. 통계적 추정할 때 그 추정이에요. 표본을 통해서 모집단을 추측하는 행동, 얘를 추정이라고 말한다. 되셨죠? 근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아까 말한 20만 개의 우리가 형광등을 생산해. 근데 100개를 표본을 뽑았어. 그 100개를 막 조사를 해봤어. 수명을 조사해봤더니 우리 형광등 100개에 대한 평균 수명은 500시간이었어. 그러면 이 500시간이라는 평균 수명을
우리 회사 20만 개 대표값으로 보기에는 조금 불안한 부분이 없잖아, 있죠? 그럼 20만 개 중에 100개뿐이 안 되잖아. 그리고 표본을 한 번만 뽑았기 때문에 그 표본을 뽑았을 때 어떤 상황이나 때문에 조금 이게 전체를 대신한다고 말하기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통계 부분에, 어떤 부분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안 되겠네. 그러면 표본을 한 번 더 뽑아볼까? 표본을 한 번 더 뽑는 겁니다. 또 조사를 해요. 그 다음 이 표본들에 다시 평균 수명을 조사해봤어. 또 표본을 더 뽑아보는 겁니다. 결론은 표본의 개수를 늘려간다는 얘기죠. 표본의 개수를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점점 전수조사에 가까워지긴 하겠지. 근데 만약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표본을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을수록 어쨌든 우리한테 통계 자료를 조사할 때는 유리할 거라는 얘기예요. 이랬을 때 뽑아낸 이 표본들에 다시 평균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처음에 뽑았던 표본에서는 평균 수명이 500시간이었어. 근데 두 번째 뽑았던 표본에서는 평균 시간이 510시간이었어. 다음에는 505시간. 이러다 보니까 각각의 표본들이 뭐를 발생하겠냐면 확률 변수화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각각의 표본들이, 각각 표본의 평균들이, 정확히 말하면 각각 표본의 평균들이 확률 변수화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이 표본에 한번 뽑을 때마다 100개씩 뽑았다 치자. 100개. 형광등 100개를 뽑았어. 막 다 100개를 한꺼번에 돌려봤어. 몇 시간씩 켜져 있는지. 500시간씩, 그러니까 100개를 돌려봤더니 각각의 뭐가 나오냐면 수명이 나타나겠죠. 근데 그 수명의 평균을 따질 거다. 됐니? 그걸 뭐라 부르냐면 표본 평균이라고 부를 거예요. 걔를 수학적 기호로 이렇게 써요. 확률 변수 x의 평균이라는 뜻으로 표본 평균이라고, 뽑아낸 표본의 평균이라고 해서 확률 변수 x 위에다가 여기 바를 쳐요. 그래서 x바, 이게 표본 평균이 됩니다. 표본의 평균. 좀 전에 말했던 첫 번째 표본의 평균은 500시간. 이게 라지 x가 된다. 라지 x 바가 된다 뜻이에요. 근데 두 번째 두 번째 표본을 막 뽑아놨어. 또 100개를 다시 뽑은 겁니다. 한 번만 가지고는 좀 신뢰가 좀 떨어져서 표본을 한 번 더 뽑았어. 근데 표본 뽑을 때면 난 100개씩 뽑기로 했어요. 100개를 뽑아냈어. 또 쭉 다 켜봤어. 그랬더니 이번에는 각각의 100개의 형광등의 수명을 다 조사해서 그들의 평균을 구해봤더니 이번에는 510이 나왔어. 그럼 두 번째 표본의 평균은 51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각각의 첫 번째 표본의 평균 x바의 1이라고, 만약 첫 번째니까 x1바, 얘를 x1바, 얘를 x2바, 얘를 x3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는 xn바. 그럼 결국은 n번까지의 표본들에 다시 평균이 있을 거란 얘기야. 걔를 우리는 다시 뭐라 부르냐면 표본 평균의 평균, 단어가 좀 어렵죠? 표본 평균의 평균 2x바라고 합니다. 500시간, 510시간. 그러니까 첫 번째 표본은 100개 평균, 500시간. 두 번째 표본 100개 평균, 510시간. 세 번째 표본의 평균, 세 번째 표본 100개 평균, 505시간. 이렇게 각각이 뭐가 되냐면 확률 변수화가 된다는 뜻이에요. 500, 510, 505.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n번째 표본 100개 평균 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나오겠죠. 그들이 각각 확률 변수화가 되고 그걸 다시 다시 평균을 구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걸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부르고 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 하셨나요? 됐네. 근데 이거를 수학적으로는 뭐랑 똑같다고 생각하냐면 m값. m이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이에요. 이걸 여기서는 좀 구체적인 단어로 모평균이라고 부릅니다. 모평균.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은 근사적으로 모평균과 같다고 알려져 있어요.
저번 우리가 시험 대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통계에서 알려져 있다는 뜻은 네가 증명할 필요 없다는 뜻이야. 이건 대학 가서 통계학을 전공하면 그때 증명하는 거고 고등교과과정상 이걸 증명하지 않고 간단한 예나 아니면 설명을 통해서 알려져 있는 바를 여러 번 익히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들은 결국 표본 평균의 평균은 결과적으로 모평균값과 같다라고 알려졌으니 필요하면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죠. 그러면 모평균을 갖다 쓰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원래 표준 편차, 얘를 모 표준 편차라고 부릅니다. 이 모란 말은 모집단의 그 모를 따라 쓴 거예요. 걔를 여기다 위에다 루트 씌우는 거니까 여기다 루트 씌게 되면 분모에 루트 n이 남겠죠. 그래서 표본의 크기에 루트를 씌운 값 분의 모 표준 편차 값이 됩니다. 안 써도 됩니다. 뒤에 나와 있어요. 네. 미리 설명드린 거예요. 설명하다 보니 한꺼번에 다 설명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거 잘 기억은 해두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사실 뭐 시험 문제 못 풀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은 처음 배워서 생소하겠지만 어차피 여러분이 다 기억하고 공부하셔야 될 내용들이에요. 자, 근데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면 121페이지에 나와 있죠. 지금 설명드린 값이 그 12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여기 있는 부분이 왜 이렇게 되는지 좀 전에 잠깐 설명드렸던 표본 평균의 평균은 왜 모평균과 같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왜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값과 같으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모 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눈 값, 루트 표본의 크기로 나눈 값과 같아지는지를 증명하는 과정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간단한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주머니 안에 그냥 해도 되는데 마음이 좀 걸려서 1, 2, 3 이렇게 3개 있어요. 그냥 한다는 뜻은 이게 뭐 이런 예 안 들고 그냥 이런 거야 이렇게 알려졌으니까 이렇게 풀면 돼 라고 해도 되는데 혹시나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공부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증명은 따로 안 하니까 1, 2, 3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는 주머니 안에서 내가 공을 2개를 꺼낼 겁니다. 하나의 공, 또 다른 공. 그러면 표본의 크기가 2개가 되는 거죠. 표본의 크기는 2가 됩니다. 자, 꺼냈을 때 그러면 하나의 이제 샘플이 만들어지지, 표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뽑았을 때 그들의 평균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표본의 평균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야기네. 근데 표본의 평균 구하는 건 없지 않지? 뽑아낸 두 수를 더한 다음에 개수 2로 나누면 되잖아. 표본의 크기가 2개니까. 근데 이거 일일이 계산이 귀찮으니까 간단한 표를 한번 만들어 보면 이렇겠죠. 뽑아내는 표본을 처음에는 x1, 얘는 x2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 뽑는 거는 1을 뽑을 수도 있고 2를 뽑을 수도 있고 3을 뽑을 수도 있겠죠. 됐네. 여기는 잠깐만요. 발을 아직은 붙이면 안 되죠. 이건 아직은 발을 붙이면 안 되죠. 이건 표본 평균이고 얘네들 표본을 뽑아내는 거니까 x1, x2 어떤 표본을 뽑는 겁니다. 안에 들어있는 확률 변수가 될 수 있는 1, 2, 3 중에 하나를 뽑겠다 뜻이요. 그럼 여기도 1을 뽑을 수도 있고 비봉을 추천하는 거죠. 한 번 뽑고 두 번 뽑을 때 일반적으로 특별한 말 없으면 왜 말을 그렇게 하죠? 특별한 말 없으면 복원이라고 했으니까 처음 뽑았을 때 1, 2, 3이면 두 번째 뽑았을 때도 1, 2, 3입니다. 근데 평균을 구해볼까요? 이쪽에 있는 거는 1과 1을 뽑았을 때 상황의 평균을 구하겠다는 얘기죠. 1과 1을 뽑으면 2가 되고 그들의 평균은 1이 되고 얘는 1.5가 되고 얘는 2가 되고 얘는 1.5, 2, 2.5 여기는 2, 2.5, 3 이렇게 평균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 부르냐면 얘를 뭐라 불러요? 얘네들을 쟤네들 뭐라 부르죠? 좀 전에 말한 이게 표본 평균들이 되는 거예요. 표본 평균들. 첫 번째 있는 얘는
느낌상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X1 바. 첫 번째 표본, 첫 번째 뽑았을 때 표본들의 평균. 얘가 X2 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얘는 X9 바가 되겠네요. 아홉 번째 표본에서 만들어진 평균값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 그럼 표본의 평균이 여러 개잖아. 아까 말한 표본의 평균 자체도 여러 개의 값이 나타나고 그게 하나의 실수값이 대응되기 때문에 이걸 확률 변수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럼 확률 변수? 뭐에 대한 확률 변수? 표본 평균들에 대한 확률 변수. 어떤 값이 있었죠? 1이 나올 수도 있고 1.5가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2.5가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네요. 그 합계는 1이 되고 밑에는 확률값 쓰는 거죠. 뭐에 대한 확률값이에요? 표본 평균 x에 대한 확률값. 총 표본 평균 몇 개 있냐면 9개가 있었지. 그 중에 1이 나온 횟수는 3번, 1.5가 나온 횟수는 2번, 2가 나온 횟수는 3번, 2.5가 나온 횟수는 2번, 3이 나온 횟수는 1번. 이렇게 되네. 됐니? 그치?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조사할 겁니다. 첫 번째, 모집단의 평균값은 얼마일까요? 모집단의 평균, 걔를 모평균이라고 부르죠. 모집단의 평균 줄여서 모평균. 근데 보통 모평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 평균값인 m을 씁니다. 그럼 m을 구하시고 그러면 어려울 게 없겠네요. 숫자 3개 나왔으니까 그 3개를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시면 되겠죠. 그럼 다 더하면 6이 되고 6을 3으로 나누면 2가 모평균이에요. 됐니? 1, 2, 3에 대한 평균값을 말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1, 2, 3에 대한 평균값. 그럼 모분산. 모분산은 그냥 시그마의 제곱이라고 합시다. 책에서는 S제곱 이게 쓰기도 하는데 뭐 상관없으니까 같은 단어니까 시그마의 제곱을 쓴다면 이 시그마 제곱은 배운 대로 하시면 되겠죠? 여기 있는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그치? 그러면 1의 제곱 곱하기 9분의 1, 1.5의 제곱 곱하기 9분의 2. 이렇게 계산해서 계산은 교육선생님 써왔어요. 이게 좀 귀찮아서 써왔는데 이 값 3분의 1이에요. 아니요, 3분의 2예요. 계산 미리 해온 거. 그럼 모 표준 편차는 시그마 값은 여기 루트 씌운 값이니까 루트 3분의 2 유리하면 3분의 루트 6 이렇게 되겠네요. 두 번째, 그럼 모집단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했다면 이제 우리는 왼쪽에 있는 표본 평균들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겁니다. 되니? 다시. 표본 평균들이야. 아까 말한 x1바, 예. x1바, x2바에서 여기까지 x9바라고 되는 이 표본 평균들의 평균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 기호를 표본 평균의 평균 이렇게 쓰겠죠? 표본 평균 이게 표본 평균이에요. 거기에 평균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기호는 어렵지 않죠? 원래 쓰는 기호니까 x바 여기는 v 얘는 x바 시그마 이런 느낌으로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이렇게 이제 구해냈는데 얘를 위에 있는 확률 변수, 확률 분포표를 보고 내가 이걸 계산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 1 곱하기 9분의 1 더하기 1.5 곱하기 9분의 2 쭉 해서 3 곱하기 9분의 1 이걸 다 더하면 2가 나와. 이런 건 의심하지 마. 거짓말은 니네들도 거짓말 안 하잖아. 이거는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2가 나와. 계산해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VX를 구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아까 말한 대로 편차의, 그러니까 평균의 제곱의, 그러니까 확률 변경, 여기는 표본 평균의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표본 평균의 평균을 빼시면 되겠죠. 이거 하면 된다 뜻이야. 이렇게. 이렇게. 혹은 뭐 해도 되나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 1 빼기 2 곱하기 9분의 1. 편차. 확률 변수에서 평균 2를 뺀 값에 9분의 1 곱하고 더하기 1.5 빼기 2 곱하기 9분의 2 이렇게 해서 쭉 다 계산해 보면 이 값이 쌤 조사였는데 이 값이 3분의 1이 나와요. 이거 좀 지울게요. 자리가 없어서. 계산해 보시면 이게 3분의 얘도 위에도 지울게요. 위에는 2가 나오고 얘는 3분의 1이 나오고 얘는 3분의 루트 3이 나와요.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이번 시험 범위에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굳이 선생님 계산 안 해드려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거고. 근데 하고 나서 보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은 여기는 2와 여기는 2가 서로 똑같은 우연의 일치일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더라는 얘기죠. 아까 말한 표본 평균값과 모집단의 평균값이 모평균값과 표본 평균의 평균은 서로 같은 값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여기서 모분사는 3분의 2인데 표본 평균의 분사는 3분의 1이죠.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랬더니 모분상 값인 3분의 2 표본 평균의 분산 값은 모분상 값인 3분의 2에다가 2분의 1을 곱한 값과 같아요. 근데 이게 아까 말한 앞쪽에는 3분의 2가 얘를 말하잖아요. 시그마의 제곱, 모분산을 말합니다. 거기에 곱하기 뭐 했냐면 2분의 1이라는 게 왜 이게 2분의 1이냐면 이 2가 어디서 온 값이냐면 표본의 크기에서 온 값이에요. n분의 1. 얘를 줄였었더니 n분의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표본 평균의 분산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값. 얘는 원래 표준 편차값인 3분의 루트 6에 얼마를 곱하면 답이 이렇게 나오냐면 루트 2분의 1을 곱하면 답이 이렇게 나와요. 3분의 루트 3이 나온다는 얘기지. 근데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이 값은 원래 표준 편차값 시그마에다가 루트 2분의 1의 이 루트 안에 있는 이 값이 결론 뭘 말하냐면 표본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값이고 이걸 좀 간단하게 정리한 값이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아셨어요? 이런 간단한 예를 통해서 물론 선생님 계산을 일일이 다 해드리진 않았지만 미리 다 계산해온 값을 그냥 써드리긴 했는데 이런 간단한 예를 통해서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들이 모집단에 있는 평균값, 분산값, 표준 편차와 무슨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 관계성을 정확히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얘네들이 서로 같고 얘네들이 서로 같고 얘네들이 서로 같아진다. 이걸 알아야 뒤에 있는 교과의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건 모르면 안 됩니다. 약간 한 2, 3분 드릴 테니까 그 2, 3분 안에 여기에는 이 내용을 간단하게 좀 읽으시고 필요하면 뭐 이면지 같은 거 있으시면 좀 쓰시면서 연습을 하시던지 아니면 일단 최소한 눈으로라도 이 내용을 좀 익히셔야 돼요. 그래야 뒤에 있는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이번은 이거 얼마 전까지 정규분포를 배웠지 않습니까? 단원의 이제 핵심이 정규분포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배우는 모평균과 표본평균, 그러니까 모집단과 표본에 대한 내용에서도 결국은 나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정규분포로 가는 겁니다. 모평균은 m, 모표준 편차를 시그마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 x1, x2, xn까지 얘를 이미 추출했을 때 표본 평균 x바에 대하여 모집단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엄마 집단인 거죠. 원래 있었던 엄마. 표본은 거기에 자식 이런 느낌이에요. 모집단이 정규분포 n을 따를 때 m, 시그마의 제곱을 따를 때 표본 평균 x바는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되는데 뭐 이렇습니다. 모집단이 아까 있었어요. 근데 모집단이 뭘 따라가냐면 정규분포를 따른답니다. 근데 정규분포의 표기법은 가로 안에 뭐 쓰죠? 평균 쓰고 여기에다가 표준 편차의 제곱, 결론 분산을 쓰겠다는 얘기죠. 그럼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면
여기서 발생한, 이렇게 여기서 발생한 표본이 있지 않습니까? 표본에 대한 이 집단도 결국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뜻이에요. 됐니? 그럼 여기 뭐 써야 되냐면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써야 되죠. 표본 평균들의 평균. 왜 평균을, 그러니까 표본을 한 번만 뽑지는 않고 여러 개를 뽑을 수 있으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을 써야 될 테고, D는 표본 평균의 분산을 쓰겠죠. 이렇게. 근데 우리 좀 전에 배웠네. 뭐라 배웠냐면 표본 평균의 평균값은 실제로 뭐랑 같다고 그랬냐면 모평균과 같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원래 분산값을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누는 값과 같더라. 근데 이 말과 사실 이 말은 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인데 보통 오른쪽에 표준 편차의 제곱을 쓰기 때문에 여기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에다가 이렇게 제곱시켜도 위아래는 같은 말입니다. 아셨죠? 서로 다르게 쓰인 게 아니고 똑같이 쓰인 거를 하나는 그냥 분산 자체로 이렇게 썼느냐, 아니면 위에는 얘는 표준 편차의 제곱의 형태로 썼느냐의 차이점이지. 위아래 똑같은 식이니까 저렇게 바꿔주더라. 그래서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면 표본의 집단도 정규분포를 따른다. 근데 가끔 반대인 경우가 있어요.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아. 근데 표본이 많아. 표본이 많다고 판단되면 표본들은 정규분포를 따를 수도 있습니다. 아시죠?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말이 없어. 근데 그 표본이 상당히 많아. 상당히 많으면 상당히 많은 표본들의 결국은 정규분포를 따라간다. 책에도 어느 부분, 일정 부분이 언급이 그 밑에 바로 밑에 있네요. 네. 모집단의 확률 분포가 정규분포가 아닐 때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히 많으면 크면 표본 평균 x 반은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됐습니까? 그러면 그 모집단의 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걔가 정규분포를 안 따라도 그 모집단의 평균값을 표본 평균의 평균을 갖다 쓰겠다는 뜻이고, 모집단의 분산값을 표본의 크기가 나눈 값을 여기서도 새로운 분산으로 처리하겠다. 자, 뭐 마음 같아서는 123페이지에 있는 개념 체크 문제를 한 번씩 같이 풀어보고 싶은데 마음만 그래요. 이런 가벼운 개념 체크 문제는 여러분이 하시고 마음은 하나씩 다 해드리고 싶은데, 자, 우리는 그러면 124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직접 풀면서 위에 예제 문제 하나 풀어드리고 밑에 있는 거 여러분이 푸는 방법으로 그렇게 가도록 할게요. 뭐 쉬운 문제입니다. 정규분포 n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k가 3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 바에 대한, 이건 뭐죠? 표본 평균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뜻이죠. 근데 저런 말 나오면 우리가 앞쪽에서 배운 게 있잖아. 여기 바만 없을 뿐이지 우리가 보면 이런 거 배운 적 있거든요. 얘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거 직접 구할 수 없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 썼냐면 분산을 구하죠. 그렇지? 분산에다 더하기 평균의 제곱을 계산했었죠. 여기다 이제 바만 치면 돼, 이렇게. 이렇게 바만 치면 돼. 다를 게 전혀 없어요. 그치?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얘네 둘 값을, 표본 평균의 분산을 찾았는데, 표본 평균의 분산은 앞쪽에서 뭐라 배웠나요?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는 방법은 모분산 값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다. 모분산 값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이게 모분산이에요. 3의 제곱. 3의 제곱을 표본의 크기 3으로 나눈다. 표본의 크기 어디 있죠? 여기 있어요. 표본의 크기 3. 약분하면 3. 됐네요. 그 다음에 이 x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다. 모평균은 여기 써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모평균이잖아요. 12. 갖다 쓰면 되네. 그럼 얘는 3 플러스 12의 제곱. 그래서 144 더하기 3이니까 147. 이렇게. 자, 밑에 있는 문제 다 풀 여력은 없고요. 뭐 1번과 맨 끝에 있는 4번 정도만 해볼까요? 1번, 4번.
주사위를 5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2x바 플러스 vx바를 계산하시오라고 됐는데 결국은 한 개 주사위를 5번 던져요. 5번? 이게 뭐가 될까요? 표본의 크기가 되겠죠. 됐니? 그럼 표본의 크기를 알고 지금 얘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얘를 구하는 방법은 모평균값을 알아야 될 것이고 더하기 얘를 알려면 모표준편점, 모분산값을 표본의 크기는 5로 나눈 값을 알아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핵심은 모평균값과 모분산을 알아야 되네. 근데 모분산은 어차피 분산을 구하려면 평균을 알아야 되니까 1차적으로 평균부터 먼저 계산해야 되는데 평균이 안 나와 있죠.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모집단에 대한 평균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의 평균을 계산한 건데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을 x로 라지 x로 본다면 나올 수 있는 눈이 뭐겠나요? 당연히 1, 2, 3, 4, 5, 6이 있겠죠. 그 확률값은 모두 다 동일하게 6분의 1이겠네요. 그럼 평균은 다 곱하면 될 테니까 곱해서 더하면 될 테니까 6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하면 이게 모평균값이 된다. 6분의 이렇게 하면 10, 이렇게 하면 다시 10, 21이 되겠네요. 21. 6분의 21 약분하면 3분의 7. 이게 모평균값. 그래서 여기다가 3분의 7 더하기 이게 모분산값을 계산하죠. 계산에 분산 여러분이 구할 수 있겠죠? 귀찮아서 분산값을 구해보니 그 분산값은 얼마나 나왔냐면 잠깐만요. 2를 안 곱했네? 아, 다 곱했는데? 근데 왜 답이 틀려? 3으로 약분하는데 왜 이게 3이 돼? 2지. 해주세요. 2예요. 그래서 모분산값을 계산해 보니 그 계산의 결과가 12분의 35가 나오더라. 됐죠? 그럼 12분의 35를 5로 나눈 것이니까 5분의 1을 곱해 계산하시면 우리가 원했던 정답이 될 것이다. 나머지 계산은 간단하니까요. 자, 이것도 다 하지 말고 하나 정도만 2번만 해볼까요? 네, 2-2번 한번 해보십시오. 이 2-2번 문제. 2, 4, 6, 8 숫자가 하나씩 적혀 있는 4장, 3장, 2장, 1장. 그러니까 2가 적힌 게 4장, 4가 3장 있고 6이 적힌 게 2장, 8이 1장. 4장 카드를 이미 추출할 때 한답니다. 카드에 적힌 숫자의 평균을 x 바라고 했을 때 표본 평균이죠. 뽑아낸 것에 대한 평균을 구한 거니까. 이런 게 안 써 있어도 이거는 표본의 평균을 구한 거니까 x 바구나라는 걸 미리 짐작하셔야 되고 얘를 구하랍니다. 두 개를 곱하는 뜻이겠죠? 곱하려면 일단 얘부터 알아야 되는데 얘는 모평균값. 얘는 모표준 편차값을 루트 n으로 나눈 값, 표본의 크기의 루트 cn 값을 나눈 값으로 나눈 걸 서로 곱해서 답 구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 조건만 나와 있지 이게 어딘가에 평균이나 분산 표준 편차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좀 귀찮더라도 여러분이 직접 계산하시는 겁니다. 자, 모집단에서 확률 변수를 뭐로 찾을 수 있냐면 지금 여기는 각각 카드를 4장 뽑는다고 돼 있지.
지금 4장이라는 거는 표본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4번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표본의 크기가 4번이 아니고 그냥 한 번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한 번. 한 번일 때, 내가 뽑아낸 숫자가, 나올 수 있는 숫자는 2 아니면 4 아니면 6 아니면 8이겠죠. 확률값은 카드 총 몇 장 있냐면 10장 있잖아요. 그 10장 중에 2가 적힌 게 4장, 10장 중에 3장, 10장 중에 2장, 10장 중에 1장.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럼 평균을 계산하시오.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 이게 모평균값. 계산하시오. 그러면 10분의 2, 4, 8, 플러스 3, 4, 12, 더하기 2, 6, 12, 더하기 8 곱하기 1. 이렇게. 이걸 계산하면, 계산의 결과가, 4입니다. 됐죠? 그리고 분산값을 계산하시고 그러면 분산을 구하는 방식은 여기는 제곱의 평균이죠. 2의 제곱 곱하기 10분의 4 더하기 4의 제곱 곱하기 10분의 3 해서 쭉 해서 마지막 8의 제곱 곱하기 10분의 1 빼기 4의 제곱 이러면 분산값이 나올 겁니다. 이걸 계산한 게 이것도 4랍니다. 그렇답니다. 여기다 이제 숫자만 대입하면 되겠죠. 모평균값 4 곱하기 표본의 크기 얘 루트값 루트 4 분의 모분산이 4니까 표준 편차의 값은 루트 4 값인 2가 되겠네요. 2. 정답은 4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이 좀 지저분할 뿐이고 내용은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필수 예제 3번 다음 페이지 추정 가기 전까지 얼른 문제 풀고 추정 가기 전에 잠깐 쉬었다 합시다. 어느 고등학교 학과 전체 여학생의 제자리 멀리뛰기 기록은 평균이 120,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여기까지 1번으로 본다면 1번에서 말하는 내용은 확률 변수 x라고 볼 수 있겠죠.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근데 평균이 120, 표준 편차 10의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르죠. 근데 여기서 여학생 중 임의 추출 25명, 임의로 25건을 뽑아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만 따로 야, 너 멀리뛰기 기록 얼마야? 라고 물어봤더니 평균이 115 이상 124 이하일 확률값을 구하는 거예요. 뽑아낸 25명의 기록의 평균을 뭐라 쓰죠? X바라 쓰겠죠. 표본의 평균이잖아. 그치? 뽑아낸 표본들의 평균 X바. 그럼 이 X바가 이거 이상, 이거 이하일 확률값이니까 다시 얘를 수학적 식으로 쓰게 되면 확률값, 누가? 표본 평균 X바가 115 이상 124 이하일 확률값 이거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되셨죠? 자, 그러려면 당연히 뭐 해야 되냐면 표준화해야 되잖아. 확률 변수 x든 표본 평균 x바든 뒤에는 표를 봐도 절대 얘네들은 안 나와 있잖아. x나 x바는 책에 안 나와 있어. z가 나와 있지. 표준화 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럼 표준화 저희가 알고 있는 표준화는 확률 변수 x 빼기 평균 걔를 시그마로 나누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거는 확률 변수 x에 대한 표준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확률 변수 x가 아닌 x바 표본 평균의 표준화를 하시오. 그러면 다를 거 없어요. 확률 변수 x를 앞에 쓰듯이 표본 평균을 앞에다 쓰시면 됩니다. 그 표본 평균의 평균이지. 근데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다며. 밑에는 확률 변수 x의 분산을 밑에 썼다. 표준 편차를 밑에 썼듯이 표본 평균 x바의 표준 편차를 쓰는 거야. 근데 아까 앞쪽에 처음에 아까 제가 외우라고 했던 지금 짧지만 잠깐 기억해라고 했던 그 내용이 이겁니다.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예요. 아셨죠? 우리는 이 작업을 통해서 표준화를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요걸 살짝 지우고 요 작업 할 거니까 해봅시다. 표준화를 시키세요. 표준화 시켰다고 칩시다. 표준화 어떻게 시킨다고요? 표본 평균 115 빼기 평균, 모평균 여기 있네요. 모평균 120 걔를 뭐로 나누죠? 루트 n분의 루트 n은 표본의 크기 여기 있네요. 표본의 크기 25 루트 25분의 모표준 편차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모표준 편차 10 이렇게 됩니다. 똑같겠죠? 124 마이너스 120을 표본의 크기의 루트값 루트 15분의 모표준 편차 10 요거의 확률값을 구하면 된다.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안 복잡합니다. P 얘가 얼마죠? 5분의 10이니까 약분하면 2잖아. 2분의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2.5가 될 테고 얘는 약분하면 아까 말한 얘가 2가 되고 2분의 4니까 약분하면 2가 되겠죠. 그럼 얘를 구하는 거는 우리가 시험 보면서 많이 이번에 안 했죠. 잠깐만. 그렇지 안 했지. 시험 보면 안 들었으니까. 이걸 구하는 방법 뭐였나요? 정규분포 표준화시키면 평균이 0. 그럼 마이너스 2.5면 여기쯤? 플러스 2면 여기쯤. 여기는 확률 갖고 오라는 얘기인데. 여기 확률 구하는 방법은 0 이상만 구할 수 있으니까 0 이상 x가 2 이하일 확률값. 거기다가 더하기 이 음의 부분, 요만큼을 말하죠. 이 음의 부분은 양의 부분으로 바꾸어 계산한다. 0 이상 z가 2.5 이하일 확률을 덧셈한다. 그럼 0에서 2까지 확률은 0.4772, 0.4772 더하기 0에서 2.5까지 확률은 여기 있죠? 0.4938, 0.4938 얘네들을 더한 게 정답이 된다. 자, 밑에 있는 문제 역시나 하나 좀 풀어보도록 할까요? 일단 판매하는 과일 주스 한 컵의 용량은 평균이 200, 표준 편차 10인 정규 분포를 따르죠. 뭐 특별한 말이 없으니까 그 한 컵의 용량을 확률에서 x를 잡는다면 걔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평균이 200, 표준 편차 10의 제곱을 따른다. 근데 이 과일 주스를 여기서 판매하는 과일 주스를 뭐 계속 뭐 뽑을 때마다 계속 달라고 해서 이걸 전수조사를 잡잖아. 뭐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그럴 수는 없는 일이고 몇 개를 뽑아서 여기에 평균 용량이라든지 이걸 조사하려고 표본 조사를 하는 거겠죠. 또 표본을 뽑아서 그 n컵에 n컵이면 이 n이 표본의 크기가 되겠죠. n개 컵. 여기서는 n컵이라는 건 n개 컵을 말할 겁니다. 뭐 10개 컵 이런 식으로. 그래서 n컵의 평균 용량이 194 이상 1 확률값을 구하시오. 용량의 평균, 얘가 이제 x바가 되겠죠. 근데 x바도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니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럼 여기 쓸 값은 원래 평균 값을 따라 쓰면 되고 여기 좀 조심해야 되죠. 표본 평균은 모집단에 따라서 평균값 m을 그대로 가져가는데 분산값은 원래 분산값을 표본의 개수로 나누어야죠. 그렇지? 그럼 여기 원래 분산값은 10의 제곱이야. 10의 제곱을 n으로 나누어야죠. 그래서 이걸 좀 이쁘게 쓰면 표본평균 x바는 정규분포 200, 루트 n분의 10의 제곱을 따른다. 이렇게 쓰시면 좀 더 표기에 좀 적절한 표현이 되겠네요. 자, 남은 거는 표본평균이 여기죠. 표본평균이 194 이상일 확률값을 구하시오. p, x, 바가 194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표준화 시키라는 얘기네요. 표준화 px가 194 이상일 확률은 p, z 표준화됐다 치고 표준화 시키려면
194라는 표본 평균에다가 평균값 200을 빼고 표준 편차, 이게 표준 편차다. 표본 평균이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10. 걔를 나누어 주었더니 이 값이 이 확률 값이 0.8849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괜찮나요? 좀만 더 정리해보면 PZ 여기죠. 194를 200으로 빼게 되면 마이너스 6이 남고 루트 n분의 10으로 이걸 나눈 거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분모는 10, 분자는 6루트 n 약분하면 5, 여기 3 남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3 루트 n 보다 크거나 같다. 이 확률값이 0.8849인데 딱 봐도 0.8849라는 얘기는 절반의 값을 넘어갔죠. 결론은 0.5에다가 0.3849를 더한 값이에요. 그림은 이렇게 그려질 거라 예상이 되겠네요. 정규 분포 표준화시키게 되면 평균은 0이 된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음수겠죠? 마이너스 5분의 3 루트 n이라는 거는 음수겠지. 어떤 위치에 음수가 있을 테고 거기에 마이너스 5분의 3 루트 n이라는 값 이상이니까 여기 확률값을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0.5의 확률값을 가져갔겠죠. 얘가 0.5가 될 테고 결론은 여기 있는 이 확률값이 2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0.3849. 근데 음의 확률값은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 음을 다시 어떻게 하라고요? 양의 방향으로 대칭 이동시켜서 여기 있는 위치, 얘가 누구죠? 5분의 3 루트 n이네. 음이 양으로 바뀌었으니까 저 음은 없어지고 5분의 3 루트 n. 걔가 0.3849가 되도록. 그럼 이 확률값은 P0 이상 표준화 Z가 5분의 3 루트 n 이하일 확률이 0.3849인데 책에 0.3849가 아직 몇 번 풀고 있니? 왜 안 나와? 어디죠? 아, 이거구나. 다른 프린트를 보고 있었어요. 0.08, 이게 어디냐면, 언제 나타나는 확률값이면 0 이상 Z가 1.2 이하일 확률값이 0.3849입니다. 따라서 5분의 3 루트 n이 1.2, 1.2면 10분의 6과 같고 10분의 6을 약분하면 10분의 12를 약분하면 5분의 6n이 되죠. 5분의 6이 되죠. 그럼 없어지고 양변에 3분의 5를 곱하면 약분하고 여기 약분하고 1 남고 2가 남고 루트 n 값이 2가 남으니 따라서 n 값은 4가 되더라. 그래서 몇 컵? 4컵의 용량, 4컵의 평균 용량을 계산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라는 것이죠. 이거는 비슷한 문제 하나 위에는 1번 문제 풀고 잠깐 오셨다 합시다. 추정 이 단어는 여기 오른쪽 그림 보세요. 왼쪽에 있는 게 모집단이죠. 여기 왼쪽에 있는 게 모집단. 근데 모집단이 지금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때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를 알고 있냐면 그 모집단에서 뽑아낸 표본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 표본을 가지고 표본의 평균을 구하겠죠. 표본 평균. 그리고 이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값 혹은 표준 편차값을 구하겠지.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우리가 좀 전에 했던 표본들의 평균인 표본 평균의 평균 EX파 혹은 VX파 혹은 시그마 X파 이들을 통해서 뭐를 알고 싶은 거냐면 모집단의 평균이나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고 싶은 겁니다. 지금처럼 뽑아낸 표본을 통해서 모집단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이해하고 추측하는 방법을 추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는 모평균을 추정하는 단어네요. 자, 잠깐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결과를 먼저 써드립니다. 내가 어떤 확률값을 구했어요. 어디 확률을 구했냐면 마이너스 1.96 이상 표준화 Z가 1.96 이하의 확률을 구해보면 이게 0.95라는 확률값이 나옵니다. 결과를 써드린 겁니다.
근데 이런 확률이 나오려면 어떤 과정을 거쳤어야 되냐면 이 Z라는 게 표준화가 된 상태겠지. 근데 우리는 표본을 통해서 뭐 하는 거냐면 모평균을 추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본을 통해서 모평균을 추정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Z는 표준화가 거쳐졌을 텐데 표본 평균에서 모평균 값을 빼고 걔를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값으로 나누면 표준화 Z가 됐겠죠. 그리고 좀 전에 연습 문제 풀 때 잠깐 했었던 부분이에요. 이거는 계속 하게 될 테니까 연습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그게 마이너스 1.96 플러스 1.96 사이 있을 확률 값이 0.95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부분만 따로 빼서 계산해 봅시다. 그럼 양변에 이 식을 통해서 여기 보면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될 모평균이 여기 포함되어 있죠. 우리 지금 모평균을 추정한다고 그랬으니까 표본 평균을 통해서 모평균을 추정하는 거니까 이 스몰 n 값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뭐 해야 되냐면 부등식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럼 분모를 주기 위해서 양변에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해요. 근데 루트 n도 표본의 크기, 개수기 때문에 자연수고 여기는 시그마도 표준 편차 값이니까 양수겠죠. 그럼 결론은 루트 n분의 시그마는 양수 값이니까 양변에 곱해도 부등과 반대로 바뀌진 않아요. 양변에 곱하게 되면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빠졌고요. 양변에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보다 커 나왔다. x바 마이너스 m이 그리고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는 작거나 같다. 다시 말하지만 모평균 m을 추정하는 거니까 필요 없는 x바를 양변에 빼는 겁니다. 빼면 여기 빼게 되면 마이너스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얘는 없어졌고 마이너스 m 마이너스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부등식이 정리가 돼요. 우리는 모평균 m을 추정하는 거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로 나눕니다. 나누게 되면 반대로 움직이면서 부호가 약간 바뀔 테니까 이쪽 거 있죠? 이쪽에 음수를 붙인 게 반대로 넘어올 테니까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에 음수를 마이너스 1을 나눈 값이 오른쪽으로 갈 거고 그 값은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게 누구의 값이냐면 모평균의 범위가 됩니다. 이해하겠나요? 지금 여러분이 뭐 하신 거냐면 여러분은 주어져 있는 어떤 표준화된 변수 z의 확률값이 요 사이에 있을 때요. 그 표준화된 변수 z의 범위가 이 사이에 있을 때 확률값이 0.9가 나오기 위해서 쭉 식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 표준화된 변수 z 혹은 표본 평균 x를 기준으로 모평균 m의 범위를 만들어낸 겁니다. 됐니?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렇게 아까 생략했던 p 이 확률값이 0.95라는 뜻이에요. 자, 이랬을 때 이 부분 이 가로 안에 있는 이 부분을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라고 불러줍니다. 신뢰도라는 말은 모평균이 적중한 확률값을 말해요. 그러니까 모평균이 이 범위 안에 있을 확률을 신뢰도라고 부르고 95%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 확률값에서 나온 겁니다. 0.95라는 확률값에 100을 곱하면 100분율 95%가 되는 거예요. 결론은 모평균이 이 범위 안에 있을 확률값이 95%에 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라고 불러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책에 보면 이 신뢰 구간이 두 개로 나누거든요. 하나는 신뢰도 95%, 하나는 신뢰도 99%인데 뭐만 차이가 있냐면 여기에 가만 약간 차이가 생겨요. 여기는 마이너스 1점 그리기나 플러스 1점 그리기
마이너스 2.58로 바뀌는 겁니다. 그 플러스 2.58로 바뀌어요. 그럼 계속 여기 있는 숫자는 바뀌겠죠? 나머지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2.58로 바뀌고 여기 마이너스 2.58로 바뀌고 여기 플러스 2.58로 바뀌고 여기 마이너스 2.58로 바뀌고 플러스 2.58로 바뀌고 그래서 여기도 마이너스 2.58 플러스 2.58 됐니? 그렇게 되면 그때는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이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면 표준화되면서 Z가 이 범위 마이너스 2.58과 플러스 2.58 사이에 있을 확률값은 그 정규분포표를 보시면 0.99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이라고 말한다. 아시겠나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일반화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P 값을, 확률값을 구했더니 이 확률값이 표본평균 X 마이너스 어떤 상수값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보다 커 나갔고 m의 범위가 표본평균 X 플러스 어떤 상수값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됐을 때 얘를 신뢰 구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게 K값이 정해져야 몇 퍼센트는 나오겠지. 확률값이 주어져야 되니까. 그러려면 K값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K값을 통해서 신뢰도 몇 퍼센트인 신뢰 구간이 되고 보통 저 K값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통은 1.96 또는 2.58 두 개 값 위주로 주어지는 딴 값이 주어지기도 해. 근데 고등교과는 이렇게 딱 두 개 값으로 일반적으로 같이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이 전체를 신뢰 구간이라 말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알아가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이 신뢰 구간은 좌우의 간격이 대칭이다 보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얘기는 구간의 폭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구간의 폭이 오른쪽 끝값인 이 플러스에서 왼쪽 끝값인 이 마이너스를 빼게 되면 x바가 지워지면서 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뀜에 따라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신뢰 구간의 길이가 됩니다.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신뢰 구간 95%짜리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하려면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신뢰 구간의 길이가 될 테고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하려면 2 곱하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신뢰 구간의 길이가 나타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성질이에요. 신뢰 구간의 길이를 이렇게 식으로 표현한다는데 K값은 이미 상수가 주어질 거고 만약에 저기 있는 표준 편차값 시그마의 값이 예를 들어 일정한 값이 주어져 있다고 칩시다. 시그마의 값이 일정한 값이 주어지게 되면 n값이 커졌을 때와 n값이 작아졌을 때에 따라서 저 구간의 폭이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하죠. 근데 시그마의 값이 일정할 때 만약에 루트 n값, 다시 말하면 n값이 커지면 루트 n도 커지고 루트 n이 커진다는 얘기는 분모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분모가 커지면 여기 있는 분수값은 작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어떤 특정 값에서 적게 빼고 적게 더하니까 구간이 짧겠지. 그래서 n값이 커지게 되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짧아집니다. 반대로 n값이 작아지면 분모가 작아지면 분수값이 커지게 되고 많이 빼고 많이 더하니까 폭이 넓어질 거란 얘기예요. 그럼 그때는 신뢰 구간의 길이가 커진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이번에는 n값이 일정하다 칩시다. 여기 있는 이 식에서 n이 일정해. 분모값이 일정해. 그럼 당연히 분자가 크면 신뢰 구간이 커지겠고 많이 더해지니까 많이 빼지니까 n이 작아지면 적게 빼고 적게 더하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가 작아지겠죠. 얘는 n값, 시그마 값이 커지면 신뢰 구간이 커지고 시그마 값이 작아지게 되면 신뢰 구간은 작아진다. 그래서 아래는 약간 정비례 개념이 성립하고 위는 약간 반비례 개념이 성립한다고 알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나요? 무슨 말씀이지?
이거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객관식 보기로 출제가 굉장히 자주 되는 편이니까 이 내용은 꼭 필히 좀 기억해 두시도록 하고. 자, 그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조금 세심한 분들은 의문이 생겨요. 의문. 무슨 의문이 생기냐면, 선생님, 아니, 이게 좀 십자지가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 않나요? 왜? 아니, 모평균 값을 몰라서 지금 표본 평균을 통해서 모평균을 추정하고 있는데, 모표준 편차가 웬 말입니까? 이 시그마는 모표준 편차를 말하잖아. 모표준 편차가 시간에 있다는 게 웬 말인가요? 모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모분산 값을 구해야 되잖아. 모분산 루트 씌워야 모표준 편차가 나오니까. 근데 모분산을 구하려면 모평균을 알아야 되잖아. 분산 구하려면 평균을 알아야 되니까. 아니 근데 평균도 몰라서 추정하는 판에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이 식에 대입해서 구하겠다고요? 이게 무슨 어불성설입니까? 그래요. 원래 식이래요. 맞는 말이야. 평균을 몰라서 추정하는 판에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식에 좀 적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엄밀히 말하면 식에 약간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것도 고등교과에서 추가로 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는데 모평균 추정할 때 만약에 모표준 편차 값이 필요하면 표본 표준 편차를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원래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나한테 필요한 거예요. 근데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지금 당장 구할 수 없거나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때는 뽑아낸 표본에서 표준 편차를 구한 다음에 그 표준 편차 값을 요 시그마 자리에다가 대신 대입해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 시그마 대신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대입해도 괜찮다. 아셨죠? 그렇게 정리하셔도 괜찮다. 그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여러분이 쓰시면 됩니다. 근데 시계 약간 여러분 보시기에는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통계에서는 이렇게 써도 된다라고 아시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직접적으로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 텐데 쉬워요. 쉽습니다. 문제 많이 안 어려워요. 그나마 통계에서 어렵다고 말했던 모비율의 추정이나 모비율 값이 다 빠져나왔어요. 모비율의 평균, 모비율의 분산, 모비율의 표준 편차, 모비율의 추정. 이 내용이 사실은 통계에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다 빠져나와서 여러분은 그나마 통계를 좀 가볍게 할 수 있어요. 너무 이렇게 무겁게 안 해도 돼. 여러분 교과 때부터 빠져나가서 좀 고맙죠. 어려운 부분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통계가 말씀드린 대로 공부하면 공부하는 대로 점수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근데 상담할 때 말씀드린 분들도 계실 텐데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이번 통계는 100점 맞는다는 각오로 공부를 하시도록 하세요. 다른 단어는 100점 맞으러 내가 강의 못해. 문제 난이도라든지 워낙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근데 통계는 공부하면 다 나와 점수. 혹시 100점이 안 나와도 100점에 근사한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 통계는 무조건 다 맞는다는 생각으로 공부하도록 하세요. 자, 이제 필수 예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네, 필수 예제 5분 문제. 전국 고등학교 야구 선수의 공던지 기록은 평균이 Nm인 정규 분포를 따른답니다. 고등학생 100명을 임의로 추천하여 공던지 기록을 조사하였더니 평균이 70, 표준편차 12인 정규 분포를 따를 때 고등학교 야구 선수의 동던지 기록의 모평균 값을 구하시오. 모평균 값을 통해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정렬합니다. 이거 좀 전에 했잖아요. 신뢰도 95%, 물론 선생님들 아까 1.96과 0.95라는 확률값, 2.58이라는 표준화된 변수의 값과 확률값 0.99는 외워야 됩니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다 문제마다 이렇게 다 얘처럼 이렇게 다 주어져 있어요. 문제 끄트머리에 다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Z의 절대값이 1.96 이하일 때, Z의 절대값이 2.58 이하일 때, 그러면 확률값 0.95, 0.99가 나온다. 이렇게 주어져서 외울 필요는 없는데 알아두면 이게 좀 뭐랄까요? 눈치껏 빨리빨리 정리할 수 있어요. 모르면 하나 찾아봐야 되는데 눈치껏 빨리빨리 하다 보면 자꾸 외워져. 두 개밖에 안 나와서
한 20개 나오면 헷갈릴 텐데 2개밖에 안 나오니까 헷갈릴 것도 없어요. 하다 보면 그냥 이거 아니면 저거니까 저절로 외워지긴 할 겁니다. 자, 먼저 얘부터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은 어떻게 됩니까? 라면 식 자체는 이렇게 됐었죠. 이 신뢰 구간에 식을 쓰시고 그러면 표본 평균 x바 마이너스 95%에 대한 표준화된 변수값 k가 실수값은 1.96이니까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보다 크나 같다. 누가? 모평균 값이. x바 이제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다 숫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이건 표본 평균이죠? 표본 평균은 뽑은 것의 평균이잖아. 100명을 뽑았어. 그 평균이 70이니까 이게 표본 평균이에요. 70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 표본의 크기. 루트 n이면 루트 100이니까 10분의 표준 편차 안 나와 있는데 여기 있어요. 어차피 이거는 표본 표준 편차 아닙니까? 뽑은 것에 대한 표준 편차니까 모 표준 편차가 안 나왔으니까 아까 말한 표본 표준 편차를 그냥 모 표준 편차라고 생각하시고 쓰시면 됩니다. 12 m 얘는 70 플러스 1.96 곱하기 10분의 12 괜찮아요? 이 정도는 계산은 여러분이 하세요. 이거 귀찮아 나한테 시키지 말고 이렇게 해서 신뢰 구간 구하시면 되고 99%일 때는 여기에는 1.96 대신에 뭐 쓰시면 되죠? 2.58만 이렇게 살짝 바꿔서 쓰시면 아무 문제 없이 그대로 계산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뭐 그래도 해봅시다. 그래도 해보세요. 2번 해보세요. 1번은 너무 갖다 베껴 쓰는 듯한 느낌이 되니까 2번 한번 해봅시다. 이 과수원에 수확한 사과 N개를 이미 추출하여 무게를 조사해봤더니 평균이 300일 때 이 과수원에서 수확한 사과의 무게의 모평균 M에 대한 신뢰 구간 95% 신뢰 구간이 다음과 같을 때 이때 N값을 구하시오. 이게 말이 좀 길죠? 말이 긴데 결론은 신뢰 구간이 나와 있잖아. 신뢰 구간이 문제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290.2 이상 M의 값이 309.8 신뢰도 몇 퍼센트? 95%짜리. 그럼 신뢰도 95%짜리 식은 이렇게 써줬어야 되지 않나? 표본평균 x가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보다 커나갔고 m의 값이 표본평균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표는 이 값은 얘랑 같은 거고 이 값은 얘랑 같은 거겠죠. 어차피 하나만 알면 되지 않을까요? 이 숫자를 한번 집어넣어보면 오른쪽 이제 이 음수값을 계산하는 것보다는 양수가 좀 편할 테니까 309.8이라는 값이 나오려면 x바 표본 평균이죠?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300 뽑아낸 것의 평균 300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 안 나와 있죠? 루트 n분의 시그마 표준 편차 여기 있어요. 모 표준 편차 20이 나와 있어서 갖다 쓰시면 되겠네요. 20 요거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넘기고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20은 넘어가면 9.8과 같다. 양변을 9.8로 나누시고 또다시 뒤집어서 양변 20을 곱하시면 정답이 나오겠죠. 이것도 단순 계산이라 여러분이 하는 거라고. 자, 이거 그냥 건너가도록 할게요. 네, 숫자가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내용이 힘들지 않기 때문에. 자, 오늘 수업의 마지막입니다. 아니, 죄송해요. 통계의 마지막입니다. 미안합니다. 네, 통계의 마지막이에요. 수업이 끝이 난 건 아니고. 좋다 말았죠? 어느 대학 지원자의 논술 시험 점수는 표준 편차 10점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 지원자 중 일부를 이미 추출하여 지원자의 논술 시험 점수의 모평균을 신뢰도 95% 추정했더니 신뢰 구간의 길이가 2.82가 된답니다. 아까 신뢰 구간의 길이 했던 것 같은데. 신뢰 구간의 길이 구하는 방식은
왼쪽에 있는 값 이상 m이 오른쪽에 있는 값 이하 이렇게 실내 구간이 나왔었죠. 따라서 실내 구간의 길이는 세모 빼기 네모로 처리하시면 보통은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실내 구간의 길이가 나온다. 따라서 실내도 95%니까 k 값은 2 곱하기 k 값은 1.96이 될 테고 외울 필요 없죠? 여기 있다고 그랬어요. 저거 갖다 쓰시면 됩니다. 여기 1.96이 있으니까 곱하기 루트 n분의 안 나와있죠? 표본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표준 편차 10 그게 2.8 이하 이것도 결국은 계산 문제죠. 기본적인 간단한 1차 부등식 문제 1차는 아니고 간단한 n에 대한 부등식 문제인데 소수가 있어서 좀 귀찮아서 그래요. 이 정도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거라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하나 정도는 해봤으면 좋겠으니까 잠깐만요. 네. 이거 설명하고 잠깐 이거 설명하고 이거 문제 보다 보면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런 종의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가 표준화할 때 이런 거 있었죠. 그러니까 1.96, 95%를 그냥 대표해서 할까요? 1.96 Z가 1.96 이하. 근데 이걸 표준화하기 전에 구조가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m. 이게 마이너스 1.96 이상 플러스 1.96 이하. 양변에 이걸 곱하다 보면 이게 나오죠. x바 마이너스 m은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보다 크나왔고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와 보다 작거나 같다. 인데 우리가 이 다음에 다시 이제 x바를 양변에 빼주고 그 다음에 양변에 마이너스를 나눠서 m의 범위를 구하잖아. 그건 지금까지 계속 했으니까 여기에서 이 부분을 보통 책에서는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이라고 보통 언급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얘랑 앞뒤 단어의 순서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차이랑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니까.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이. 얘 뭐 최대값, 최소값 혹은 범위를 구하시오 이런 말이 나오면 요 식을 갖다 쓰시는 겁니다. 다만 조심하실 게 표본 평균이 클지 모평균이 클지를 모르다 보니까 보통은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이라는 식은 제 하나를 대표하는 게 아니고 x바 마이너스 m일 수도 있고 m 마이너스 x바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통칭해서 수학적 비율로는 이렇게 쓰죠. 이렇게 씁니다. 되니? 이 한 글씨 표현, 표본과 모평균의 차이 혹은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이를 구하시오, 구간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이걸 떠올리셔야 된다는 거죠. 심한 문제는 아예 대놓고 이걸 써놓은 문제도 있어요. 대놓고 저렇게 이 값의 범위가 다음과 같을 때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뭐 3.5 그게 무슨 말이죠? 절대값 치우면 이렇게 되나요? 마이너스 3.5보다 커 나왔고 플러스 3.5보다 작아 나왔다. 이게 이걸 대표하고 이게 이걸 대표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m의 값을 직접적으로 추정하는 그런 부등식, 실내 구간을 직접 정리하는 그런 문제들도 자주 출제되지만 은근히 이렇게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이의 언급에 대한 관련된 문제도 꽤 많다는 거를 기억해 두시고 기억이 있나 싶었더니 없어 보여요. 뒤쪽에 연습 문제 혹시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는 없어 보이니까 네, 그냥 한 문제 정도만 7-3번 문제 한 문제 정도 풀고 네, 잠깐 프린트를 갈고 수트 질문 나온 걸 하도록 할게요. 이거 마무리 한 문제 푸세요. 맨 끝에 3번 문제 하나 풀고 잠깐 3분만 쉽니다. 프린트 갈아야 되니까.